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에 들어온 EPL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47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48회차에는 1등 상금이 누적이 2번이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2월 금액이 15억 9천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기다려주고 계시고, 지난 47회차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은 현미경 분석에서 투표율이 20%로 애매했던 앤트워프나 아리스 리마솔의 승리가 적중이 됐고, 특히나 47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아약스 대 루도고레츠 경기, 루도고레츠의 승리 이변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에서도 여러 경기에서 제가 이변 픽을 추천을 드릴 건데, 이러한 이변픽 추천은 제가 괜히 이변픽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만의 면밀한 경기력,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이변의 근거가 있는 경기들만 제가 투폴이나 독식픽으로 이변픽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뜻과 일치가 된다면 과감하게 이변픽을 가져가셔서 독식 적중에 가까워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24.4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예선 경기들 위주로 구매를 해서 직접 조합한 다음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들에게 공유를 드린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이 8월달 들어서 프로토 적중률이 상당히 좋아서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프로토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로 26.3배, 11.1배 프로토 적중이 되면서 최근에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3무, 2무 조합이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자 월드컵 그리고 일본 J리그 경기들로 31.3배 3무 조합이 적중이 됐고,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인 투폴 무자비 조합 10배도 꾸준하게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축구를 섞어서 20.5배, J리그와 K리그2 경기들로 35.9배가 연속해서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이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화면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풋볼살롱이 정배 주력 조합, 투폴이나 세폴로 이루어진 정배 주력 프로토 조합도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적중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99원, 한 달로 치면은 8,990원, 풋볼살롱에게 한 달에 커피 한 잔만 후원을 해주시면 풋볼살롱의 매 회차마다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을 줄인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을 승무패에서도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보다 빠르고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전술 상성적으로 홈팀 브랜트포드가 유리한 경기를 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신임 이라올라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전술을 구사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 시즌보다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머스라는 팀이 무게중심 자체가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 오포지션 서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6번째로 낮게 나올 정도로 전방 압박 자체를 굉장히 왕성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이 올 시즌의 본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머스 선수들이 지난 시즌 게리 오닐 감독 체제에서는 선수 후 역습 형태의 전술을 구사하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임 이라올라 감독의 압박 전술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본머스가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 발생 리스크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롱볼과 스루패스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브랜트포드가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괜찮은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브랜트포드가 최전방의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징계로 이탈이 되면서 최전방의 위사, 음베우모, 샤데 같은 빠른 자원들을 배치를 해서 재미를 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라는 팀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86으로 전체 네 번째로 빠를 정도로 간결한 다이렉트 공격을 구사를 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본머스는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뒤에서 네 번째로 느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본머스가 올 시즌에는 보다 주도적이고 느린 템포의 공격을 지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머스에게도 하나 고무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본머스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었고 올 시즌에도 이미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이 있는 상황인데 브랜트포드가 올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보다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랜트포드가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2.31골로 이렇게 전체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아직까지 0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득점 값에 비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브랜트포드의 최전방 공격수 아이반 토니 선수가 징계로 빠져 있고 최근까지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 벤미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이 됐었다 보니까 브랜트포드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이 사라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브랜트포드 입장으로서는 이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에 가담을 해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중앙 수비수 벤미 선수가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벤미라는 수비수가 신장은 180cm대로 크지는 않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의 제공권 능력을 보여주는 수비수이고 무엇보다 번리 시절부터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주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도 브랜트포드 소속으로 리그 3골을 넣었던 벤미라는 수비수가 복귀가 된다면 이 브랜트포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본머스가 주중에 리그컵 경기에서 스완지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지만 올 시즌 공식 경기 4경기에서 8실점, 무실점 경기가 없이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과 이 본머스를 상대로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브랜트포드 쪽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브랜트포드의 무승부까지 바치는 이유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뉴캐슬과 함께 브랜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4번으로 가장 많았던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고, 이미 올 시즌 두 차례 홈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캔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브랜트포드 역시 주중 4부 리그 뉴포트 원정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지만 공식 결과는 1대1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가 여전히 무자비 면모가 있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술 상성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는 브랜트포드가 유리한 경기가 맞지만 현재 브랜트포드 승리 쪽에 75% 가까이 구매율이 몰려있다는 점과 브랜트포드가 무자비 면모가 여전히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는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번리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번리라는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바뀐 것이 오히려 토트넘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가 과거 션다이치 감독 체제에서의 밀집 수비, 역습을 추구하는 팀이 아니라 현재는 맨시티 선수 출신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점유율과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하는 팀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 번리가 2부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을 때 평균 점유율이 64.6%로 1위, 패스 정확도가 84.7%로 2위, 경기당 숏패스 횟수도 511회로 두 번째로 많았을 정도로 2부 리그 시절에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짧은 패스 위주의 공격 축구를 구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에 번리가 맨시티, 아스톤빌라, 강팀들을 연이어서 만나면서 자신들의 축구 스타일을 100%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강팀들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운영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맞불을 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연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중 노팅엄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는 번리가 원정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60% 가까이 가져가면서 1대0 극장골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번리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지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의 무게중심을 살펴보면 올 시즌 자기 진영에서는 굉장히 활동량이 떨어지고 오히려 중원과 상대 진영 쪽에서 활동량이 많을 정도로 무게중심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번리가 1부 리그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활발한 전방 압박과 높은 무게중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8.9로 세 번째로 낮을 정도로 토트넘이 굉장히 빡세게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토트넘이 최근에 맨유, 본머스라는 팀을 상대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유와 본머스 역시 전방 압박 지표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나오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맨유, 본머스처럼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로 토트넘이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토트넘 입장에서도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보다는 오히려 번리처럼 맞불을 놔주는 스타일을 상대로 보다 좋은 경기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데, 이 토트넘이 새롭게 영입을 한 중앙 수비수 반더벤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속도가 좋기 때문에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이 센터백 중앙 수비수 중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반더벤 선수가 뒷공간을 굉장히 잘 커버를 해주고 있고, 토트넘의 또 다른 중앙 수비수인 로메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체 아탈란타 시절부터 앞으로 튀어나가서 미리 끊어내는 수비에 일가견이 있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이 두 중앙 수비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토트넘의 넓은 수비 뒷공간을 커버함에 있어서 상당히 잘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번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에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데 기존 1부 리그 승격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이적을 하거나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 조직력 측면에서도 번리가 다소 정비되지 못한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에서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되면서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에서 골 결정력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특유의 헤딩 뚝배기로 시즌 첫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히샬리송 선수가 리그컵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히샬리송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이 아니라 원톱으로 배치를 해서 보다 빠르게 번리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형태로 공격을 가져간다면 그러한 방식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번리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토트넘이 16경기 10승 3무 3패 압도적인 상대전적의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번리전에서 나왔던 그 3패가 모두 번리 원정에서 당했던 패배인데 그래도 제가 토트넘으로 가는 이유는 대부분의 번리 원정 패배가 번리가 밀집 수비를 펼쳤던 시절에 당했던 패배이고 지금처럼 번리가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보다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스타일의 축구 운영을 계속해서 고수를 한다면 오히려 토트넘의 압박과 공격력이 보다 조직적으로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기세를 이어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번리보다 토트넘이 주중에 리그컵 경기를 하루 더 일찍 치렀기 때문에 근소하게 체력적인 우위도 토트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인데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변픽으로 과감하게 노팅엄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승무패 47회차에서 아약스 대 루도고레츠 제가 이변을 추천을 드려서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식픽, 이변픽 추천은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자신의 뜻과 일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변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핵심 공격수 어깨가 무거운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베테랑 측면 공격수 라임 스털링 선수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고 지난 루턴 타운전에서 혼자서 2골을 넣으면서 시즌 첫 첼시의 리그 승리를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첼시의 스털링 선수가 지난 시즌 노팅엄을 상대로 리그 2경기에서 3골이나 넣으면서 노팅엄 킬러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온 스털링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골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노팅엄의 아워니라는 공격수 역시 지난 시즌 첼시 원정에서 2대2 이변을 연출을 했을 때 첼시를 상대로 혼자서 2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노팅엄의 이 아워니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3골 중에서 2골을 강팀인 아스날, 맨유 원정에서 넣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첼시 상대로 이미 2골을 넣었던 노팅엄의 공격수 아오니 선수가 충분히 이번 경기 첼시를 곤욕스럽게 만들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노팅엄의 이변픽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노팅엄의 올 시즌 상당히 무서운 것이 이 공격수 아오니 측면의 엘랑가 그리고 브레넌 존슨, 깁스 화이트 같이 빠르고 전진성이 좋은 선수들을 앞세워서 역습 한 방을 상당히 날카롭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포레스트가 웨스트햄과 함께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2골로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 포레스트가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1.71로 세 번째로 빠른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팅엄 특유의 빠른 역습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첼시가 지난 웨스트햄 원정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을 때도 웨스트햄의 빠른 역습에 고전을 했던 점을 고려를 한다면 올 시즌 웨스트햄 못지않은 역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의 역습에도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팅엄의 공격수 아워니 선수가 지난 맨유 원정에서 중앙선부터 공을 치고 달려서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서 맨유의 수비 뒷공간을 허물었고 이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첼시가 맨유처럼 수비 뒷공간을 또다시 노출을 하게 된다면 아워니를 앞세운 노팅엄의 빠른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 역시 노팅엄의 약점인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만한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팅엄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1.96골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고 실제 세트피스 득점도 한 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첼시가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1승 5무 13패로 꼴찌의 원정 성적을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홈팀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노팅엄이 올 시즌 아스날 원정에서 아쉽게 1대2 패배, 맨유 원정에서도 2대3 패배, 강팀들과의 원정 경기에서 공격수 아워니를 앞세운 역습을 통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경기력을 보여준 것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이변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노팅엄에게 리그에서 2번이나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첼시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3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이변을 노려볼 만한 몇 가지 변수는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측면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선수가 허벅지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격수 벤제마 선수가 사우디로 이적이 되면서 최전방 공격수의 부재가 상당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알 비니시우스 선수가 기본적으로 왼쪽 측면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선수이지만 올 시즌 다이아몬드 442 체제로 변화가 되면서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투톱처럼 배치가 돼서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중앙에서의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빌바오와의 경기에서도 이렇게 비니시우스 선수가 측면으로 와이드하게 벌리기보다는 보다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히트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올 시즌 이 맡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니시우스 선수가 특유의 드리블에 의한 기회 창출, 캐리에 의한 기회 창출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 시즌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에 있어서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니시우스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레알이 공격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레알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주드 벨링엄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 4골을 몰아치면서 벤제마 선수의 공백까지 어느 정도 잘 메워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올 시즌 레알이 넣은 6골 중에서 무려 4골을 벨링엄 선수 혼자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벨링엄 선수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 이 득점 역시 레알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헤타페 상대로 리그 2연승을 거뒀지만 모두 1대0 한 골차 신승이었고 당시 레알에서 골을 넣었던 수비수 밀리탄과 공격수 아센시오는 각각
만약 이번 경기 부상과 이적으로 인해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6골 중에서 2골을 세트피스로 넣은 팀인데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값이 0.3골로 두 번째로 낮은 팀이고 실제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은 0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하지 않으면서 레알이 공격 쪽에서 비니시우스 선수의 공백까지 느껴진다면 레알이 답답한 경기 흐름이 나올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시즌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홈 경기 0대0 이변을 연출을 한 바 있고 그 경기에서 헤타페가 특유의 거친 축구, 냅다페 축구를 보여주면서 옐로 카드만 9장,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헤타페 특유의 거친 축구에 레알이 말려들기 시작한다면 경기 양상이 상당히 이상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레알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레알이 최근 헤타페 상대로 홈에서 11연승 무패 중이고 헤타페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레알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헤타페 역시 올 시즌 에이스 공격수 NS 위날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올 시즌 리그 3경기에 한 골에 그치고 있고 그 한 골 역시 필드골이 아니라 페널티킥 득점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타페가 올 시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2.01골인데 오픈플레이 득점이 0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헤타페의 골 결정력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레알을 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레알이 리스크가 있지만 꾸역승은 거둘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브라이튼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공교롭게도 강점과 약점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팀 모두 측면 공격력 그리고 전방 압박이 뛰어난 대신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중앙 수비 자원들의 스피드가 느리다는 단점까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데제르비 감독이 브라이튼에 부임한 이후에 뉴캐슬 원정을 떠나서 뉴캐슬에게 브라이튼이 1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브라이튼이 점유율을 60% 이상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뉴캐슬에게 노출을 하면서 무려 1대4로 대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 만약에 브라이튼이 주도권을 쥐고 공격적인 운영을 한다면 뉴캐슬이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브라이튼이 올 시즌 역습으로만 2골을 실점을 하면서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 시즌 맞대결처럼 뉴캐슬이 역습으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캐슬 역시 직전 리버풀전에서 한 명이 부족한 리버풀을 상대로 후반전에만 내리 2실점을 당하면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는데 리버풀의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에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의 수비 자원들 역시 발이 느리기 때문에 리버풀의 빠른 누네스라는 공격수의 뒷공간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내리 2골이나 실점을 당했기 때문에 뉴캐슬 역시 주전 중앙 수비 자원들의 발이 느리다는 약점과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약점이 브라이튼과 비슷하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중앙 수비수 보트만 선수가 리버풀전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트만이 결장이 된다면 최근에 측면 수비로 나서고 있는 댄번이라는 수비수를 중앙 수비수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댄번이라는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2m 가까이 되는 장신이기 때문에 제공권은 좋지만 이 선수 역시 발이 느리다는 약점이 있고
이 또 다른 중앙 수비수인 러셀레스 선수가 보트만 선수 대신에 들어온다면 이 러셀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전 감각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보트만 선수의 결장에 따른 수비 공백까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경기는 두 팀 중에서 선제골을 어떤 팀이 넣는지가 상당히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선제골 득점 이후에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동점골을 노릴 때 오히려 추가골을 넣으면서 지난 시즌 맞대결처럼 한쪽이 대량 득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과 브라이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상위권의 무게중심, 앞으로 쏠리는 무게중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뒷공간을 탐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왼쪽 측면 공격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왼쪽 측면 공격수 루이스 리오아 선수가 라리가에서도 1골 2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알라베스의 왼쪽 측면 수비수 두아르테 선수 역시 리그 3경기 1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팀 내에서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인 10골을 넣었던 이 리오아라는 왼쪽 측면 자원이 최근에 1골 2도움으로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왼쪽 측면 수비수 호세 가야 선수가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보여주면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오사수나와의 홈 경기에서 발렌시아가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고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당시 오사수나의 롱볼 제공권에 상당히 고전했던 이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가 전방으로 한 번에 롱볼을 뿌렸는데 이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가 롱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고 공이 뒤로 빠지면서 쇄도하는 오사수나 선수에게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선제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 다음으로 롱볼이 많은 팀이 바로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경기당 평균 롱볼 횟수가 71회로 오사수나 다음으로 많은 롱볼을 뿌리고 있는 알라베스이고, 롱볼의 정확도 역시 물론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있지만 알라베스 역시 롱볼 정확도가 4번째로 뛰어난 팀이 바로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오사수나 특유의 롱볼 그리고 제공권에 고전을 했던 발렌시아라는 점에서 충분히 알라베스의 롱볼과 제공권에 고전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는 알라베스가 오사수다보다 뛰어나면서 올 시즌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렌시아가 이번 경기도 알라베스의 제공권 높이에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가 막판 오사수나에게 극장골을 내줬던 것이 바로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알라베스 특유의 높이와 제공권 강점이 발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발렌시아가 주전 중앙 수비수인 파울리스타 선수가 근육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점도 발렌시아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라베스라는 팀이 제공권은 좋고 세트피스 공격력도 준수한 팀이지만 이 제공권에 비해서 세트피스 수비력은 상당히 약점이 있는데,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1.31골로 4번째로 높은 알라베스이고, 실제 올 시즌 이미 세트피스로 한 골을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알라베스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파울리스타라는 발렌시아의 중앙 수비수가 원체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렌시아의 수비수 파울리스타가 빠지는 것은 발렌시아에게 여러모로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의 중앙 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가 최근에 발렌시아 소속으로 매 시즌 꾸준하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올려줬던 수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발렌시아가 새롭게 영입을 한 튀르키예 대표팀 수비수 웨즈 카차르 선수가 기본적으로 신장이 190cm로 제공권이 좋다는 점, 그리고 이미 시즌 개막 이전에 알라베스와의 평가전에서 발렌시아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도 이 발렌시아의 수비수 웨즈 카차르 선수가 골까지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발렌시아도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알라베스가 홈에서는 리그 13승 7무 1패,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고, 올 시즌 1부 리그에서도 첫 홈 경기에서는 강호 세비야를 상대로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던 만큼 어느 정도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발렌시아가 직전 오사수나전에서 오사수나의 롱볼 제공권에 고전을 한 것을 고려한다면 알라베스의 강점인 롱볼 제공권에도 충분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알라베스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라리가 기준 홈 성적이 8승 5무 6패로 굉장히 준수했지만 원정에서는 3승 4무 12패, 원정 성적이 17등으로 최하위권의 원정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발렌시아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기울었지만 알라베스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 대 라요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기준으로 양팀 비슷한 고민거리가 바로 최전방 공격수들의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 베티스가 리그 38경기에서 46골, 라요가 38경기에서 45골로 경기당 평균 한 골이 조금 넘는 득점력에 그쳤던 양팀이고, 그 원인에는 바로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 부족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티스가 올 시즌 주포 공격수 이글레시아스가 리그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티스의 또 다른 공격수 윌리안 호세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어느 정도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베티스가 새롭게 영입을 한 2선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선수가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적응을 해주면서 직전 빌바오전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키패스 횟수가 2.7회로 세 번째로 많은 키패스를 이스코 선수가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베티스가 여러모로 이스코 선수를 굉장히 잘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공격수 은테카 선수가 리그 3경기 한 골을 넣고 있지만 필드골이 아니라 페널티킥 득점이었고, 또 다른 공격수 라울 데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2경기에서 득점 없이 1도움에 그치고 있습니다. 베테랑 공격수 팔카오 같은 경우에는 출전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요 역시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 에이스인 팔라존 선수의 컨디션이 괜찮고, 왼쪽 측면 공격수 알바로 가르시아 같은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자원 엔리키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루이발 선수 역시 질병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실히 측면에서의 우위는 라요가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팀을 이끌었던 이라올라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본머스로 떠났는데, 이 이라올라 감독이 떠난 다음에 로드리게스라는 감독이 라요에 부임을 했지만 지난 시즌과 전술 기조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가 전방 압박 수치인 PPDA 수치가
9.0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이라올라 감독이 떠났지만 기존 전술 스타일인 전방 압박 전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초반 약팀인 알메리아, 그라나다 상대로는 이 라요가 2연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직전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라요의 전방 압박 전술이 독이 되면서 0대7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에게 이렇게 수비 뒷공간이 허무하게 뚫리면서 무려 이렇게 수비 뒷공간 역습으로만 4골을 실점을 하면서 라요가 아틀레티코에게 0대7로 대패를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가 올 시즌 역습 실점으로만 3실점을 당하면서 여전히 전방 압박에 따른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가 무게중심 자체가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베티스 원정에서도 이렇게 수비 라인을 높이게 된다면 라요가 아틀레티코전처럼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역습에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가 직전 빌바오전에서 비록 2대4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빌바오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와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비 뒷공간이 나왔고 그러한 빌바오의 수비 뒷공간을 베티스 특유의 롱볼 역습으로 뚫어내면서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라요의 뒷공간을 공략할 만한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베티스의 2선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같은 선수들은 얼마든지 상대 후방으로 양질의 스루패스와 키패스를 찔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라요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해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바오전에서 페널티킥을 2개나 내줬을 정도로 최근에 박스 안이나 혹은 박스 근처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넣은 4골 중에서 2골이 페널티킥 득점이었고 특히나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라요이기 때문에 또다시 베티스가 박스 안에서 수비 집중력을 잃게 된다면 라요에게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고 베티스가 박스 부근에서 최근에 파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라요 같은 경우에는 왼발 직접 프리킥이 상당히 날카로운 28라존이라는 공격 자원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라요에게 프리킥 한 방으로도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는 베티스가 라요 상대로 최근에 6경기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지난 시즌에도 라요 특유의 압박 전술을 상대로 베티스가 2승을 따냈던 만큼 베티스가 상성적으로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베티스의 측면 자원 누수와 라요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이 나와준다면 베티스도 꽤나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올 시즌 라리가에서 제공권 지표가 최하위를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라요가 충분히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이렇게 직전 빌바오전에서 빌바오의 측면 공격에 지속적으로 위기를 노출했던 베티스인데 라요가 현재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 역시 라요가 굉장히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7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5억 9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